좋아요와 구독하기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0일 부동산 별별수다. 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가구당 순자산이 부동산 비중이 75%라는 얘기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자산 비중이 높다, 결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 별별수다 통해서 많은 관심들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선거가 끝났죠. 네, 뭐 예상하셨는지 또는 예상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보유세 인상,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같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분양시장으로 뜨겁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서울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분양시장이 지나친 경쟁 또는 과열 또는 높은 청약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리트는 있지만 뭐 실제 접근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좁아서 아무래도 지방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대구나 광주 쪽의 거래율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서울 이외의 지방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한 주간의 이슈 포커스. 네. 전에 박수. 박수? 왜? 준비 잘하셨는데. 아, 그래요? 네. 이제까지의 별별수다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아, 네. 대표님. 어저께 강 소장님이 빠꾸 내셔가지고 제가 준비 조금 더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 네. 게스트 오신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계시던데 왜 게스트 안 그러니까요. 오세요? 게스트분께서 우리 네. 방송을 보시더니 네. 생각보다 네. 쉽게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다. 네. 그러더니 맨날 며칠 고민을 하시더니 결국은 고민이 이렇게 한계치를 넘어서 네. 몸살나 쓰러지셨대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섭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스트라서 일단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무튼 최대한 꼬셔서 네, 한번 이게 부동산 불러보도록 시장이 하겠습니다. 점차 좀 정체기 느낌도 나고 네, 좀 이슈들이 줄어드는 시점이니까 그렇죠. 조금 맨날 우리 식상한 이런 얘기 말고 또는 이제 새로운 시각 또는 그렇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스트를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네, 강 소장님, 네. 네, 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저 인맥 넓지 않습니다. 네. 자, 한 주간 이슈 한번 나눠볼 텐데요. 네. 근데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됐다. 네. 드디어 1년 6개월의 전매 제한 해지가 되고 강남 4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었고요. 그 밖에 자치구는 분양한 후에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이었는데 드디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전매 제한 해제가 됐습니다. 무려 2,523가구가 전매 제한이 해지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신촌 그랑자이 492가구, 경희궁 롯데캐슬 116가구,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655가구, 레미안 아트리치 616가구, 목동 파크자이 356가구, 연희파크 푸르지오 288가구 등 총 6개 단지 무려 2,523가구인데요. 와, 이거 엄청나요. 근데 이제 거래가 마음대로 되는 거죠? 전매 제한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전매 제한 해제라고 하는 게 요새 최근에 이제 좀 한 두어 달 전부터 기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네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이전에도 전매 제한이 있었죠. 있었죠. 전매 제한 기간이 그 이전에는 6개월 정도 전매 제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016년 뭐 상반기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2016년 하반기면 6개월이 지났으니까 전매 제한이 풀려서 거래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건들은 지금도 계속 거래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규제책이 이번 시즌에서,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상승장에서 언제 시작됐냐면 딱 2016년 11월 3일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규제 이제 형태로 이제 그 이전까지는 좀 촉진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2016년 11월 3일 이제 규제로 돌아서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처음 규제 나온 게 분양권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한 거였습니다. 6개월 전매 제한이 있던 거를 1년 늘려서 1년 6개월 전매 제한으로 묶고 그래서 11월 3일 이후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이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분양했던 2016년 가을 시즌에 분양했던 좀 괜찮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단지들이 거래가 제한되다가 이제 1년 6개월 지나고 나서 이번 텀에 거래들이 가능하게끔 돼서 네. 이제 시장의 물건들이 출하되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 일반 분양권 물량들이 거래 가능하기 시작했고, 그중에 말씀하셨던 단지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강북 쪽에 유망한 재개발 구역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된 단지들이었고요. 그 그렇죠. 물량들이 좀 있는데 이제 변수는 그거죠.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시절에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보유하면 일반 1년 이내에 팔 경우에 양도세 55%, 네. 2년 이내에는 44%, 그다음에 2년 지나면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됐었는데 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가 생겼죠.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서는 언제 팔든 세금이 55%로 단일 세율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금 거래를 하려면 세금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늘어난 세금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아마 물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주가 뭐 이제 한 1, 2년 기다리면 1년 1년 반 정도 기다리면 입주일 텐데 입주하고 1년만 있다 팔면 이제 일반 세율로 보통 이 청약해서 당첨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1주택인 상태에서 팔면 2년만 보유해서 팔아도 비과세 또는 이제 그런 세금에 따라서 혜택을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못 기다리겠다고 하면 그냥 1주택 상태에서만 판다고 하더라도 세율이 일반 세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1년만 지나도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고민들 때문에 아마 매물들을 많이 내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양도 차익이 크지 않은 단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단지가 있을까요? 프리미엄이 뭐 예를 들어 돈 1,000만 원 낸다라고 하면 50% 세금 내나 6% 세금 내나 큰 차이 없으니까 그냥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론된 단지들은 인서울, 네. 서울 안에서 상승세가 높았던 되게 인기적인 아파트니까 프리미엄이 사실 수억씩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지만 그렇죠. 이제 수도권의 재개발, 수도권의 분양 일반 분양 단지들 같은 경우는 뭐 입주할 때 가서 지금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 나오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실수요자 위주로 원조합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유 물량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개발 재건축은 입주를 하더라도 매매로 시장에 매물이 풀리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까지 사실이었고요. 또 하나는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다가 비과세로 정리하려고 하는 매도자들의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물량이 풀릴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실거래가 이제 거래가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실거래가 신고들이 등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실제 시세는 약 12억에서 13억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는 약 7억 6천에서 8억 2천 사이였고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약 한 4에서 5억 정도 붙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실거래가 신고가 떴는데 8억 8천에 떴어요. 8억 8,800만 원. 시세보다 무지하게 저렴하게 지금 뜬 건데 이거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들이 참 많아요. 전매 기간 중에 거래한 거냐 또는 증여 계약을 해서 거래한 거냐 또는 다운 계약서를 쓴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가능성은 있는 얘기죠. 뭐 네. 참 말하기가 왜요? 조심스러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전매 제한 기간에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전매가 끝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계약도 안 되나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에 싸게 계약을 한 거다라고 그렇죠.
이 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음. 근데 이 8억 8천만 원이면요. 네. 제 지금 해당 아파트 34평이 8억 8천, 분양가가 7억 6천에서 8억 2천이었는데 8억 8천에 거래됐다는 얘기는 이 동네에 20평형대도 지금 10억 실거래가를 찍어요. 네.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9억, 10억 지금 거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뭐 세무서에서 네. 호출? 보겠죠. 아, 호출? 네. 이게 좀 말 와보세요. 그대로 네. 뭐 다운 계약인 건지 아니면 전매 제한 기간에 거래를 해서 가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건지 이런 부분은 따로 이제 소명하라고 내고 하겠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고품격 부동산 방송이니까 네.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증여 계약으로 하게 되면 사실 공시 가격으로 증여는 많이 하잖아요. 아마 증여는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안 될 걸요? 증여도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증여 그렇군요, 계약은 그렇군요. 실거래가 네네. 신고 대상이 그래서 아니라 안 될 거예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증여는 증여는 배제하고요. 자, 다음에 다운 계약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이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다운 계약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요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될 내용인 것 같고, 다음에 전매 제한 기간 안에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양가가 뭐 최고가 8억 2천 정도니까 분양하자마자 바로 계약을 하면 8억 8천을 팔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었죠.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지 말란 거니까. 하지 말란 거니까. 하지 말란. 근데 만약에 하지 하면 말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이런 문제가 최근에 이제 좀 이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원래 이제 이 민간 분양 이게 사실 분양권 규제가 지금도 특이가열지구 또는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는 있지만 없는 지역들은 없잖아요. 분양권이 전매 제한이 없는 지역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네. 그러니까 같은 나라지만 그러니까 부동산 과열되어 있는 지역이랑 그렇지 않은 지역이랑 분양권에 대한 이 접근 방법이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현재도.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원래는 이제 판례를 보면 그런 식이었어요. 불법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러면 이게 효력 규정이냐, 불법 기간에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문제냐, 아니면 그냥 건 하지 말란 건 한 거니까 벌금 내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불량식품을 사 먹는데 불량식품을 사 먹었어요. 네. 근데 허가도 안 받고 이상한 데서 제조한 걸 팔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고 판 게 문제. 팔아서 먹은 거는 이게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단속 돌려줘야죠.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 팔고 먹은 거는 오케이. 그거는 민간 관여한 거니까 오케이인데 불량식품을 판 거 너는 단속 받아야 되는 거다. 해서 단속 벌금 이제 이런 단속 규정 개념인 거거든요. 네네. 이 대법원 판례가 원래 이거였어요. 얘 좋다. 불법 전매 기간에 사고 팔았어? 일단 사고 판 건 오케이. 근데 사고 판 건 불법했으니까 니들 벌금 맞아. 이런 게 대법에서의 판례였어요. 2005년도 2012년 판례였는데. 네네. 근데 요번에 지금 대전에서, 그러니까 대전이 아니라 세종시에서 한 판례가 5월달에 나온 최근 판례 있는데 그런 단속 규정에도 불구하고 팔지 말아야 되는 기간에 알고 매도인도 알고 매수인도 알고 통정해서 서로 짜고 사고 팔고 하고 나중에 명의 변경하기로 했지 않았느냐, 이런 행위 자체가 네. 선량한 뭐 풍속 그 민법에 보면 몇 초에 나와 있는 네. 그 내용에 위반해서 효력이 없다. 그거에 따른 무효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사가 판결을 해서 그 거래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어요. 물론 하급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앞으로 아직 그게 대법 판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판결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무효라는 걸 주장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급심이었죠 아직. 네, 1심에서. 대법까지 가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통정 허위 거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 통정 허위 거래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거짓말로 거래하는 게 통정 허위 거래 아니에요? 서로 짜고 거래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통정 허위 거래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정해서 음. 그 통정해서 저걸 했다는 거죠. 네. 선량한 그 명칭을 정확하게 법에 나오는 말인데 아무튼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분양권 전매 관련돼서 지금 새로운 판례와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듯한데요. 예.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법까지 확정이 된다 그러면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사실 벌금을 내더라도 분양권 전매 기간 안에 매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많은 떴다방 네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 오셨는데 네.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아무튼 이 판결이 계속 확정이 될지 항소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항소를 하고 해서 올라가야 판례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세종시의 분양권 가격 상승이 상당히 이루어진 관계로 아무래도 항소하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지금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린 단지들 있잖아요. 네네. 풀린 단지들에서 이제 그 판례를 받잖아. 네. 지금 대부분 이제 이런 거라고요. 매도자는 그때 내가 너무 싸게 팔았어. 벌금 내거나 하더라도 나는 그냥 원상복구 한다고 하면 그렇죠. 나는 그냥 안 팔래. 어. 나는 몰랐어. 이 기간에 파는 게 문제인 건지 모르고 나는 그냥 판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다시 이름 가져올래요. 피가 몇 억이 떴는데 명의를 넘겨주는 것보다 벌금 예를 들어 1-2천만 원 낸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시 갖고 온 몇 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 걸려 있는 사례들이 되게 아주 막 걷잡을 수 없이 만약에 이해관계 묶여 있는 경우들 머리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케이스 같은 경우 프리미엄이 결국은 한 3-4억 정도 낮은 금액으로 3-4억 정도도 참 3-4억이 엄청 큰 돈인데. 그렇죠. 네. 3-4억 정도 이렇게 낮은 그럼 3-4억 큰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은 하지도 말고 권유하지도 말고 발도 담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수도권 중에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이죠. 평택, 용인, 화성 이 세 개 지역에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인한 역전세난 그리고 결국은 마이너스 P로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용인 같은 경우 이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같은 경우에 무려 6,800가구가 공급이 됐습니다. 대규모 물량 공급과 약간 도심에서부터 떨어진 입지 그리고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서 이제 잔금을 쳐야 되는데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잔금에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마이너스 P로 지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평택 소사벌 더샵 역시 마이너스 P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평택에 또 자이더 익스프레스 2차, 그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에 사실 동찬 이 신도시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안타깝게도 호반 베르디움 6차, 그다음 반도 유바라 아이비파크 10차 같은 경우에 역시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마이너스 P가 형성이 됐다, 역전세난이다, 공급 과잉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발 떨어져서 관망세로 오히려 더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지역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마이너스 P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지역들에 어떻게 분양을 좀 받아도 될까요? 분양을 받는 게 아니라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이제 입주할 때 가서 고민해서 살지 말지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보세요? 조금 약간 케이스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난다라고 하는 걸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게 지금 보면 그런 물량들이 있습니다. 뭐야? 만약에 대표님이 논을 갖고 있어요. 경기도에 논을 논? 갖고 있으면
뭐 하면 제일 좋겠어요 그 땅에다가? 농사해야죠. 논을 갖고 있으면 농사를 해야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죠. 저는 그 논을 용도를 바꿔서 네. 거기에다 도시를 개발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이 많아. 네. 그럼 거기에다가 천세대 아파트를 바꿀게요. 또는 네. 우리 집 논, 옆집 논, 네. 우리 동네 주민들 돈 다 모아가지고 우리 도시를 줘요. 그리고 도로 만드는 것 좀 우리 돈 돼가지고 네. 도시를 만들어서 팔면 땅을 팔면 훨씬 비싸게 팔 수 있겠네요.라고 생각하겠죠. 그 생각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20년 전에 했을까요? 사람들이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했어요. 왜 안 안 했어? 했어요. 이제 신도시 일단은 왜 안 하냐면 일단은 그 농지는 절대 농지라서요. 안 풀려요. 그거 개발 안 되고. 네, 그렇죠. 이제 네. 가능한 땅들, 예, 가능한 땅들 중에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뭐 관리 계획, 예, 이제 그 관리지요. 예, 관리지요. 예. 그러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들이 과거부터 많이 추진되어다가 이제 2008년도 이후에 금융위기 오면서 이제 부동산들 시장이 이제 죽으면서 다 멈췄다가 그렇죠. 이제 그때 막 이만큼 추진했던 도시개발 사업들이 뒤늦게 막 추진대들이 이제 지금 막 분양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권에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이런 아파트 물량들이 있어요. 보면 되게 뜬금없죠. 대단지야. 왜냐하면 논밭을 도시 개발해서 갑자기 지으니까, 논밭 한가운데 도시가 빡 이렇게 들어선 만들어지니까 거죠? 네. 그게 이제 과거부터 추진되었던 개발 네네. 계획들에 따라서 되는 거고. 근데 분양은 했고 그랬으니까 입주는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도시가 말 그대로 개발하는 단계에 있는 데니까 숙성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 조금 인프라도 약하고 하니까 예, 좀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물량들이 입주할 때 가서 물량 쇼크 때문에 이제 전세도 이게 원래 이제 보통 분양 받으시는 분 입주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전세 받아서 이제 세 놓고 대충 어떻게 해야지 계획 세웠는데 전세 가격이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지역에 인근 지역에 다 전세가들이 다 그런 물량들이 많이 공급되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돈 마련해서 해결도 안 되고 또 대출도 많이 막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아유 이참에 그냥 머리 아프니까 조금 손해 보고 털자. 지금 나오고 있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거의 계약금 정도일 그렇죠. 거예요. 예. 나 그냥 낸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누구 사줄 사람 있으면 사가세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물건을 지금 사도 되느냐? 네. 전 시즌에는요. 네. 이런 물량들 주워가지고 대박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 예, 전 시즌. 전 시즌. 예,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2012년, 13년에 이런 물건들이 서울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 시절에 분양가 이하, 분양가보다 1-20% 빠진 물건들을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몇 억씩 먹었어요. 네. 예, 이제 그런 사례도 있는데 여기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그거는 결국 여기가 살기 좋은 주거 지역으로 뭐 교통망도 잘 연결되어 있고 예, 그렇게 발전한다고 하면 네. 뭐 기회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별 단지에 대한 평가는 또 이해관계인도 많이 있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함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사는 게 괜찮다고? 그거는 단지별로 보고 단지의 미래 가치를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고 잘 정비된 새 아파트니까 그런 주택에 대한 완성도는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주변 인프라나 이런 걸 보고 가격 시세에 비추어서 먹을 게 있는지 없는지 직접 판단하셔야죠. 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아까 전 시즌에 네, 이런 것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강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신도시가 또는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이 될 때 보면 사실은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항상 초창기에는 이런 식의 문제들을 병행했었던 것 같아요. 경기하고 상관없이도 물량이 워낙에 많이 공급이 되는데 반해서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마치 마이너스 P로 떨어져서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한 시발점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푸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에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보면 뭐 특별공급, 특공 분양 같은 경우에도 뭐 9대1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실수요자 입장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용인이나 평택, 화성이면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면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고분양가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운 또는
매수하기 어려운 이런 실수요자분들은 한 번쯤 좀 관심 가져도 괜찮은 지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이제 교통적인 이제 서울하고 출퇴근해야 되는 부분들 고려한다면 교통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지로 꾸며지는가, 기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지는가 이런 거 보시고 선택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이제 시점이 문제겠죠. 지금 사는 게 좋겠냐, 조금 나중에 사는 게 좋겠냐라는 건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관심을 가지시면서 시장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신 다음 적절한 예상했던 금액 정도가 나오면 구매하시는 것도 매수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이런 지역들은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경매 시장이 활성화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부동산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경매 시장이 오히려 활성화돼 가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매매로 던지지 못하고 경매로 물건을 처분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경매로 매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웠던 그런 매물들도 지금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게 낙찰이 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이 일단 금리 인상이 계속 예상되고 있어서 앞으로 수익률이 저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낙찰가율이 사실 빠져야 되는데 이게 낙찰가율은 여전히 높게 나오는 게 결국은 어떤 작전 세력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경매 시장은 부동산 시장하고 어때요? 동향이 서로 뭐 보완 관계인가요? 아니면 선행 후행 관계인가요? 뭐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르죠. 경기가 안 좋아야지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는 거고 경기가 좋으면 시장에서 팔리는데 뭐하러 경매로 팔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경매가 물건이 많이 늘어나는 건 이제 또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아마 지역별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경매 물건들이 나오느냐 부분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뭐 서울도 일단은 올해 지금 1, 2월 달 뭐 아주 뜨거웠던 시절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상황보다는 점차 안 좋은 시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지지 않겠냐 예상은 되는데 경매 낙찰가율이 높은 것은 이게 낙찰가율 이제 말 그대로 신건에서 뭐 감정가보다 얼마나 높게 써서 매각이 되느냐 이제 이건데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건이 다 과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평가를 하고 했던 시점은 이제 벌써 1, 2년 전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그 감정가보다 얼마나 높게 쓰냐. 그러니까 지난 1, 2년간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되게 가팔랐기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뭐 높은 낙찰가대로 그러니까 금액을 써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지금 투자하기 그렇게 사실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을 타이트하게 조여놓은 게 저는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도 기분 좋을 리 없고 자꾸 이제 언론에서도 보유세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22일 날 발표해요. 예, 네. 그리고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 내가 지금 이제 경매로 받게 되는 가격도 감정가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 주고 사서 그 대출 금리 부담하고 있으면서 먹을 게 얼마나 더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따졌을 때 작년 또는 재작년에 비해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 금액에도 경매 들어가야 되나 고민스러운 시절도 슬슬 오고 있는 모양새가 아닌가 선생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경매 매물 이런 거 찾아보세요? 안 봐요. 왜 안 봐? 돈이 없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지금 마이너스 통장 맨날 죽겠는데 저는 사실 먹고 살 길도 막막해요. 저는 사실 이 네.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경매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가 지금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경매 회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찰가율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시장에 뭐 후행해서 경매가 낙찰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낙찰가율은 높게 나오는 거고 시장이 내려갈 때는 낙찰가율보다 당연히 낮게 나오겠죠. 네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경매라는 매물 자체가 꾸준히 낙찰은 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 보면 사실 경매 시장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경매 시장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된다.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낙찰가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다라고 얘기한다면 경매 시장에 나오기 전에 NPL 투자 뭐 이런 쪽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은 시장이 아닐까.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그렇죠. 시기가. 그래서 NPL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은 시장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NPL 투자가 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개인이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이렇게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들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대형 그런 뭐 자산 유동화 회사 이런 쪽하고 또 라인 되기도 쉽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개인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던 거는 분명하지만 한번 관심 가지고 찾아보다 보면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과 NPL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부동산 투자 시장으로서 관심을 가져도 되는 영역으로 보여지니까 한 번쯤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시즌을 생각하면 경매 또는 NPL에 대한 관심도 이제 조금씩 가져야 될 타이밍이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주제 넘어가 볼까요? 문재인 정부의 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신혼부부 희망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데 슬슬 가시화돼서 밖으로 새어 나오고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얘기들이 주거 물량이 7만 호에서 10만 호로 증가시키겠다. 그다음에 주변 시세의 60% 선에서 분양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것들이 위례하고 수서에 분양하는 것들을 2에서 3억 원대로 분양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로또 아파트 아니냐? 근데 원래 공공주택은 항상 로또예요. 뭐 음. 사실 공공주택 서울 주변에 있는 공공주택지구 내에 공공주택 분양받는 건 원래 로또였죠. 아니었던 적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공주택지구마다 다르겠지만 네. 뭐 세 곡, 네 곡 이런 데는 로또 아니었네. 오,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럼. 로또죠. 공공 분양 장난 아니죠. 물량들 받는 거는 로또는 로또인데 네. 신혼희망타운은 그 로또를 신혼부부들에게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을 배려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한테만 주는 게 열받는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열받는다라기보다는요. 똑같이 줘야 이게 되는데 결국 뭐 이런 절대적인 공공주택의 절대적인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 공급 물량은 사실 이 신혼희망타운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청약 통장을 오랫동안 부어오면서 그 내순번이 되면 내가 받아야지라고 했던 사람의 물량을 신혼부부들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상 세치기네. 거의 그런 개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 만세대 지을 수 있는 물량이 있었는데 그 물량 중에서 공공분양으로 택지 조성했던 것 중에 몇 개 블럭 빼갖고 와서 여기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바꾸자 하는 거고 그럼 공급계획이 그렇게 바뀌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 물량을 절대적으로 공공주택지구를 막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신혼희망타운 부지를 막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계획돼 있던 용도 자체를 신혼희망타운을 변경해서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신혼부부들 입장 그 중에 신혼부부들 중에서 요 내용에 해당돼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로또가 되는 거고 그 기회를 뺏기는 안 신혼부부들은 좀 열 받을 거고. 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럼 사람이고. 구혼 부부인가요? 구혼 부부? 7년이 넘어간 또는 이제 소득이 많은 또는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겠죠.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공공에서 택지를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로또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MB표의 보금자리 주택, 박근혜 표의 행복주택, 그다음에 문재인 표의 신혼희망타운이 대표적인 케이스일 텐데요. 한편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새 뭐 정부가 주택 정책 발표하면서 브랜드 만드는 느낌? 근데 원래 건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행복주택은 사실 임대주택 정책이었고요. 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 집을 싸게 공급해서 주겠다. 이제 일종의 좀
국가가 저가 주택을 만들어주겠다. 좀 좋은 입지에다 그런 개념이었고 신혼희망타운의 사실 밑그림은 어떻게 보면 MB 시절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특공 개념 자체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좀 더 확대되면서 간 거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정책적인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할 때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 뭐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 신혼희망타운 이런 건 뭐 육아랑 또 맞물려서 인구 애들 많이 좀 편하게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좀 더 무게감을 싣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주택 정책에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면 뭐 국가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다만 네. 이제 투기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이익에 대한 환수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론에서 계속 얘기 나왔던 걸 보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대로 된 발표를 보고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내용은 보긴 봤는데 네. 아니 신혼부부가 돈이 어딨냐 2, 3억도 없다. 그러니까 좀 그 자금을 조금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금 윤책도 만들어 달라.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제 기금 갖고 와서 뭐 일단 싸게 대출을 갖다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신에 나중에 뭐 차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눠 갖는 이제 사업 시행자랑 분양 계약자랑 나눠 갖는 뭐 그런 형태의 방법도 고민한다고 했었고 이제 뭐 그런 차원들의 뭐 보완책들 또는 이제 뭐 전매를 오랫동안 못하게 막는다거나 팔 때는 뭐 개인한테 팔지 못하고 LH 사업 시행자한테만 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뭐 매각 금액을 뭐 새롭게 감정 평가해서 뭐 또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뭐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뭐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려고 같은데 정확한 건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문재인 정부 시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부부 희망타운 공급 이 부분 분명한 건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일단 신혼희망타운 대상지 가운데 수도권 인근의 아파트 단지가 대략적인 윤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 보면 일단 하남의 가밀지구에 660가구 정도, 그다음에 수서 역세권에 620가구, 그다음에 위례신도시에 400가구, 그다음에 성남 복정에 1173가구, 그다음에 성남 금토에 854가구, 과천 주암에 1841가구, 그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664가구, 총 6212가구가 무려 수도권 안에서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관심 좀 가져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하셨는데 그동안 집이 뭐 주거를 마련할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결혼을 미뤄왔었던 부분들이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거를 또 계기로 좋은 결실도 한번 가약도 맺어보시기를 바라겠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주거지에 살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아이들도 많이 좀 낳아주시면 그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들에 지금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달 중에 발표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좋은데 많네요. 말씀하신 데는 대부분 이제 서울 남부권 얘기인데, 그러니까 강남 지역이죠. 쪽 얘기인데 북부권에도 좋은 데들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예.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네. 그 강 소장님 유튜브가 좀 당분간 쉬었다고. 휴가 갔다 왔어요. 이른 휴가 갔다 와서 한 일주일 정도. 그러셨어요? 예, 이제 일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열심히 해야죠. 네. 자, 이제 저희 방송도 열심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이제 곧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희망타운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책적 이슈가 될 것 같고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고 어떤 식의 흐름이 예상이 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